당선은 되셨는데 당선의 기쁨을 누릴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한국은행 금고에 잔고가 달랑달랑 30억 불, 20억 불, 10억 불 줄어드는 곧 부도잖아요. 부도. 어떻게든지 이제 부도 사태를 막아야 되니까 정말 거의 밤잠을 설치면서, 근데 그때 다행히 아직 출범은 안 했지만 이제 연합정부잖아요. DJP, 보수와 손잡은 연합정부가 되니까 그 IMF 극복에 사실은 JP와의 연합정부가 큰 역할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일 그 기억나는 게 이제 3일 뒤엔가 미국 재무차관이 왔어요. 요지는 그겁니다. 후보 시절에 약속했던 정리해고와 관련한 입법 약속을 약속대로 이행하실 겁니까? 라는 거였어요. 정말 고통스러운 질문이었거든요. 김대중 대통령은 서민과 노동자 편인데 대통령 당선자로서 서민과 노동자를 잘라야 하는, 직장에서 잘라야 하는 그런 참 역설적인 운명에 정말 처참한 표정이었어요. 왜냐하면 한번 그 악몽이 있거든요. 대선 막바지에 IMF 협상, 재협상 카드를 한번 던졌어요. 이 IMF와의 협상을 재협상할 수 있다 해갖고 엄청난 역풍을 맞았어요. 이 김대중 후보 때문에 완전히 이제 부도난다 나라. 뭐 이렇게 해서 표도 날아가고 이렇게 되니까 청와대에서 긴급히 그때 대선 며칠 남겨놓고 김대중, 이회창, 이인재 후보를 초청했습니다. 뭐 대변인 한 사람씩 뭐 동행을 수행을 하라 그래서 갔는데 뭐 백지 한 장씩 날아주고 본인이 다가오는 12월 18일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대통령에 당선될 경우 IMF와의 협약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 각서 쓰는 거예요, 각서. 세 분이 각서 써서 이제 YS한테 주고 그게 이제 IMF에 제출한 거죠. 그래서 간신히 그때 IMF 재협상 그 고비를 넘어갔는데 또 이제 당선돼서 불과 3, 4일 만에 미국 재무차관이 날라왔는데 IMF도 사실 뭐 미국이 좌지우지하죠. 한참을 뜸을 들이시다가 약속을 지키겠습니다. 참 눈물 나는 그런 장면인데요. 그래서 그 취임사 때 그 말씀하시다가 참 엄혹한 시절이 다가온다. 직장에서 쫓겨나고 그러면서 목이 메어서 말씀을 잊지 못하잖아요. 그 결정을 그날 하신 거거든요. 근데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미국 재무차관이 돌아가서 미국이 100억 달러 긴급 자금을 수혈해 주겠다고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숨을 놓는 거죠. 일단 텅 비어가던 한국은행 금고에 미국이 100억 불을 넣어줬으니까 뭐 매일매일이 정말 피말리는 그런 그 작업이었는데요. 두 가지가 인상적으로 기억이 납니다. 하나는 그 부채 협상단을 꾸려서 그래서 이제 뉴욕으로 가거든요. 김용환 자민련 부총재, 여기 유종근 박사 등등 뭐해서 장재식 의원님 뭐해서 당신들 손에 나라의 운명이 달렸다 그런 당부를 하시고, 근데 이제 갔다 와서 보고하는 중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한국 유학생들이 거기서 이제 석사도 받고 박사도 받고 뉴욕의 금융가에 많이 취직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뭐 골드만삭스든 JP 모간이든 큰 금융 투자 회사들 다 채권단인데 그쪽 입장을 우리 방미 협상단에게 정보를 계속 아름아름, 조국이 부도가 생겼으니까 애국심이죠. 애국심, 조국에 대한. 그러고 뭐 비난도 받지만 조지 소로스 같은 인물도 불러서 또 일산 자택에서 같이 식사도 하고 부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말 젖먹던 힘까지 다 하셨던 기억이 나고요. 그다음에 첫 번째 정부 그 보고를 이제 첫 번째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정경제의 집행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를 1번으로 선택하십니다. 공정거래위원장. 그때 전윤철 위원장이었는데요. 그러니까 모순적인 상황에서 집권을 하신 거죠.
서민과 중산층 노동자를 위해서 정책을 펴고 싶은데 국가가 부도가 나게 돼 있고 어려운 사람들을 직장에서 자를 수밖에 없는 그런 입법을 수용해야 하고 뭐 그런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 당선자 시절에. 이게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크리스마스 날이에요. 아침에 이제 같은 그날은 모처럼 기분이 좋으셨어요. 왜냐 그 재무차관이 돌아가서 100억 불 긴급 지원하겠다고 크리스마스 날 발표를 했거든요. 24일. 거기서 제가 이제 제안을 하나 했습니다. 뭐냐면 총재님, 루스벨트 대통령은요 대공황이 왔을 때 실업자가 쏟아지니까 실업자들의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공공사업을 많이 벌였습니다. 산악도로도 만들고 다리도 짓고 댐도 만들고 뭐 했습니다. 근데 우리 저 월드컵 경기장을 김영삼 대통령이 광역도시에서만, 그러니까 서울, 부산, 대구, 광주, 인천, 대전, 대구 이렇게 원래 일본은 10개 하는데 7개로 줄였습니다. 제 생각에는 일본도 10개 하는데 다른 공사판을 벌일 게 아니라 월드컵 경기장을 10개 원래 약속대로 짓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 총재께서 대변인 말이 일리가 있어. 흔쾌히 그냥 기분도 좋았고 또 뭐 앞뒤가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말 일리가 있어 이 5글자를 가지고 이제 고건 총리를 찾아갔죠. 당시 총리가 월드컵 10개 집시다 우리도. 이제 뚱 하시더라고. 당선자 뜻이요. 전화해 보세요. 대통령의 권력은 언제가 제일 센가? 당선자 시절이 제일 셉니다. 당선자 때 모든 사람이 다 당선자 눈치를 보게 돼 있어요. 취임하면 하루씩 권력이 줄어요. 하루씩. 당선자 때는 다들 당선자 말씀이 정말 지상명령이요. 근데 난처하지요. 이미 국무회의 심의하고 대통령 YS 결재 받아서 본인이 발표까지 했는데 이걸 당선자 뜻이라고 와서 이제 대변인이 들고 와서 얘기하니까 얼른 문체부에 떠넘기더라고요. 송태호를 좀 만나보시오. 송태호 장관이라고. 그래서 제가 또 이제 문체부 장관을 찾아갔어요. 이분이 브리핑 차트를 국장이 딱 만들어 놓고 이제 그것이 불가한 이유에 관해 설명을 하더라고요. 국무회의까지 걸쳐서 다 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하다. 그래서 뭐 보고 뭐 더 이상 하실 필요 없고 이건 당선자 뜻입니다. 뽕해. 아마 고 총리가 당선자 뜻이라고까지는 전달 안 한 것 같아. 근데 그 자리에서 이 관료들이 180도 태도를 바꿔가지고 당선자 뜻이 그러시다면 이거를 바꾸려면 요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고 그걸 브리핑을 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2달 뒤에 발표를 해서 전주, 수원, 제주, 서귀포 이 3군데가 추가됐습니다. 월드컵 경기장을 10개로 해서 제가 전주에서 큰 소리 치는 이유가 그거예요. 정동님이 뽑아서 그래도 월드컵 경기장 탈락했는데 그거 있어서 현대가 지금 전라북도에서는 축구 잘 하잖아요. 김대중 대통령께서는 청년 시절부터 한반도 평화, 통일의 문제에 천착하셨어요. 6.25를 몸으로 겪으셨잖아요. 죽을 뻔한 고초를 겪기도 했고 좌우 이념 대립의 그 갈등 틈바구니에 끼어서 희생이 될 뻔도 하셨단 말이죠. 여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신의 철학을 정립하셨죠. 지금 대한민국의 공식적인 통일 방안은 김대중 대통령으로부터 원합니다. 3단계 통일 방안이죠. 노태우 정부 때 만들었고 김영삼 정부 때 개정해가지고 그 3단계가 뭐냐면 교류 협력 단계, 서로 악수하고 화해하고 교류하고 도우면서 평화롭게 왕래하는 그런 시대를 만들자. 그리고 나서 국방, 외교 이런 거 각자 따로따로 하면서 남북 연합, 두 개 국가가 연합하는 그런 단계, 2단계. 그 과정을 거쳐서 통일로 가자라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식적 통일 방안인데 이것을 만들어낸 분입니다, 사실상. 그리고 1970년대 그 40대 기수로 나와서 외쳤던 4대국 보장론 있잖아요. 미, 소, 중, 일
4강국이 서로 교차, 소련과 중국과 우리가 수교하고 미국과 일본과 북한이 수교해서 4대국이 교차 승인하는, 그렇게 해서 한반도에 평화 구조를 만들자 하는, 그거는 대단한 비전입니다. 50년 뒤를, 100년 뒤를 꿰뚫어 본, 이미 70년대 4대국 보장론을 얘기하셨단 말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정치를 시작하면서 이 청년 김대중이 외쳤던 4대국 보장론을 내가 한번 실현해 보고 싶다 하는 욕심을 품었습니다. 사실 좋기는 92년에 한중 수교하면서 노태우 정부 때 우리가 중국과 소련 수교하면서 미국, 일본을 설득해서 북한과 수교하도록 하는 것이 정석이었습니다. 그때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비전이 짧았습니다. 우리가 하면 됐지. 북을 미국과 일본 수교하도록 하는 거, 그거는 옳지 않다. 곧 무너진다. 이런 단견, 이것이 그 황금의 기회를 놓친 거거든요. 90년대 초라는 건 세계적으로 이제 냉전이 허물어지고 장벽이 무너지던 시기였기 때문에 결정적인 시기를 놓치다 보니까, 북한과 미국은 적이잖아요, 여전히. 북한과 일본 여전히 적이지 않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축복받은 분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구상을, 본인의 신념을 실제 현실에 투영했단 말이죠. 반영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해방 후에 70년사를 구분할 때 6.15 이전사와 6.15 이후사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6.15 이전의 역사, 그것은 형제지만 근친 증오 관계, 죽고 죽이는 관계였잖아요. 상대방을 타도하려는 관계였고. 그런데 6.15를 기점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악수하면서 포옹하면서 그걸 내려놓은 거잖아요. 결국 뭐 우리가 가는 방향은 화해, 교류, 그리고 연합, 그리고 언젠가는 평화 통일로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숙명입니다. 주춧돌을 놨고 기둥을 세웠고 그다음에 대들보를 놨고, 후배들은 그 집을 완성하면 되거든요. 주춧돌은 3단계 통일론이고, 기둥은 철도, 도로 연결하고, 이 대들보는 개성공단이라는 대들보를 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춧돌과 기둥과 대들보까지 다 놔주었는데도 집을 완성하지 못하고 있는 후배 정치인들이 못난 거죠. 저 지금 우리 현대든 SK든 LG든 무슨 포스코든 어디 사업권 따라갈 때 사업 대가 주지 않습니까? 그건 비즈니스잖아요, 비즈니스. 그러니까 비즈니스의 이익을 정상회담 대가로 둔갑시킨 것이 그 대북 송금의 왜곡된 진실입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와서 가장 잘못한 일은 정상회담을 수사해버린 겁니다. 그것은 우리 민족사의 진행 방향을 뒤틀어버린 결정적 패착입니다. 그 바람에 남북관계가 노무현 정부 5년 동안에 절반을 허송해버립니다. 완전히 등을 돌리고 경색됐잖아요. 제가 이제 그걸 풀어보려고 통일부 장관, NS 위원장으로 이제 들어간 것인데요. 시간이 너무 짧았습니다. 남은 기간이 절반밖에 없었어요. 대북 송금이 없었더라면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노무현 대통령이 바로 이어받아서 계속 사업으로 5년 동안 밀고 갔으면 아마 달라졌을 겁니다. 그 점에서 물론 제가 당사자입니다. 재창출에 실패한 결정적인 이유도 취임하자마자 한 대북 송금 특검, 아무리 그때 다수 야당이 밀어붙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받지 말았어야 합니다. 반공교육 세대잖아요, 우리도. 저쪽 사람들은 좀 이상한 사람이고 뿔난 사람이고 뭐 한 것처럼. 근데 막상 금강산 관광을 200만 명이 다녀오고, 개성에 가서 공장을 만들어서 같이 돌려보고, 수시로 뭐 시민사회단체끼리 교류하고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네, 말이 통하네, 체제와 이념이 전부가 아니구나, 사람이 더 중요한 요소구나 하는 것을 다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느닷없이 철진한 이념으로 무슨 공산 전체주의 세력이 어떻고 뭐 자유진영이 어떻고 하는
50년 전 지금 유령이 배회하고 있는데요. 이건 시대착오적입니다. 아마 곧 수명을 다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미래 세대의 먹거리, 국가 경쟁력을 위한 디지털 경제를 만든 거, IT 코리아를 만든 거. 김대중 당선자가 첫 번째로 외국 손님을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손마사요시 손정희 회장입니다. 초청하셨어요. 그래서 여의도 당사 총재실에서 손정희 회장을 만나는데, 근데 만나서 이제 뭘 자문하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산업화에서는 뒤졌지만 일본보다 이 정보화, IT, 디지털에서 앞서가려면 우리는 어떤 국가 전략을 하면 좋겠는가 하는 게 이제 듣고 싶은 얘기였어요. 근데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손정희 씨가 이제 일본말로 하고 통역하는데, 한국이 디지털 선진국이 되려면 첫째, 한국 국민이 컴퓨터를 잘 써야 됩니다. 컴퓨터를 잘 쓰려면 한국에서는 모든 것이 대학 입시로 가기 때문에 대학 입시에다가 컴퓨터 과목을 집어넣으면 그게 아마 획기적으로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이제 이런 제안을 하나 하고, 그 다음에 대한민국은 모든 젊은이들이 다 청년들이 군대에 가기 때문에 군대에서 컴퓨터를 필수적으로 가르치십시오. 그리고 재소자들에게도 가르치고 또 마을에서 주부들에게도 가르치고 해서 컴퓨터를 잘 쓰는 국민들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앞서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PC, 개인 컴퓨터가 그때 비쌌어요. 그 복잡한 거 빼고 아주 간단한 기본 사양만 넣으면 한 5, 60만 원이면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급형 PC를 만들어서 널리 보급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실제 그래서 우리 정부가 우체국 PC라고 해서 우체국에서 가져가고 한 달에 10,000원, 20,000원씩 내면 그래서 그 급속하게 PC를 보급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어쨌든 밤잠을 설치면서 어떻게 하면 IMF를 극복할까?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력을 키울 것인가 하는 거기에 이제 그 집중을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본인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80년에 전두환에 의해서 감옥에 계실 때 그때 제일 탐독했던 책이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그걸 여러 번 읽고 이런 세상이 오는구나 라고 학습했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엘빈 토플러 박사도 고인이 됐습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참 대단한 지도자로 평가하고, 자기 그 부의 미래라는 그 돌아가시기 전에 쓴 책인데 거기에 한반도 챕터가 하나 나옵니다. 김대중 대통령의 디지털 정보화가 갖는 의미와 함께 그 개성공단을 씁니다. 북한의 시계와 남한의 시계가 다르다 이거, 시간차가 난다 이거죠. 한국은 디지털로 가버렸는데 아직 이제 북은 산업화 이전의 시계에 머물러 있다, 이제 이런 그 글을 썼어요. 엘빈 토플러를 책을 통해서 배우고 또 손정희 씨를 만나야 되겠다 해서 모셔다가 과외를 받은 거예요. 이건 과외를. 그리고 나서 이제 조치가 뭐였냐면 디지털 사령탑을 민간에서 최고의 전문가를 좀 모셔와야 되겠다. 그래서 사람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선택된 분이 삼성 SDI 사장을 하셨던 남궁석 씨라는 분을 정보통신부 장관으로 발탁합니다. 당신이 IT는 사령관이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5년 동안에 초고속 인터넷에 국가 투자가 2조 6천억 들어갔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인터넷 속도가 빠른 나라를 만들어버렸잖아요. 2조 6천억 가지고 대한민국의 디지털 코리아를 만든 거예요. 그나마 역사가 어떤 부분보다도 높게 평가할 김대중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